박지우는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었다. 지루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지만 그것은 그와 그의 팀이 지난 한 달 동안 프로토타입 차량으로 이룬 모든 것의 기반이었다. 좋든 싫든 그는 분석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의 전화기가 진동하며 메시지가 왔음을 알렸다. 그는 화면이 밝아지는 것을 보았지만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몇 분이 지나 데이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러운 틈을 찾은 후에야 그는 화면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알림을 훑어보았다. 그의 연락처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부터 온 것이었다. 지역 번호는 31, 경기도 지역이었지만 그는 그 번호를 알아보지 못했다. 순간 그는 그것을 스팸이라고 생각하고 지우려 했지만 그래도 한번 열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가 아직 번호를 저장하지 않은 팀원 중 한 명일 수도 있었다. 그는 메시지를 탭했고 화면에 이미지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 누가 그에게 그토록 사적이고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냈을까? 하지만 그는 그 아래의 글을 읽었다. 잘 봐. 아직 시간 있어. 오보코프, 저녁 6시. 그는 다시 한번 읽고는 짧고 불안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잘못 온 문자가 흔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있는 일이었다. 그가 그것을 지우려 할 때 사진 속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의 심장이 솟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녀의 왼쪽 다리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내, 6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최은서의 점이었다. 그는 다시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무언가를, 그의 눈이 그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았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그는 더욱 확신했다. 이것은 그의 아내를 고발하는 사진이었다. 그는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오보코프. 그는 그곳을 알았다. 편안한 술집이었지만 은서가 자주 가는 곳은 아니었다. 그곳은 옆 동네인 분당에 있었다. 하지만 은서는 왜 뉴욕으로 가는 길이어야 할 시간에 저녁 6시에 오보코프에 있는 것일까? 그녀의 팀은 중요한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었다. 발표는 월요일 오후로 예정되어 있었다. 팀 전체가 오늘 비행기를 탔고 내일 만나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후 공식 발표 전에 일요일에 전체 리허설을 할 예정이었다. 은서는 프로젝트 책임자 중 한 명이었으므로 당연히 그곳에 있어야 했다. 지금은 오후 5시 15분이었고 그녀는 4시 30분에 김포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다. 그녀는 보통 착륙하면 전화를 했지만 아마도 팀을 조율하고 장비를 챙기고 호텔로 이동하느라 바쁠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전화할까 생각했지만 먼저 의문의 메시지에 답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짧게 썼다. 누구시죠? 이 사진은 어디서 났나요? 제가 오보코프에서 당신을 만나야 하나요? 그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는 결심했다. 그는 오보코프에 갈 것이다. 어떻게든 답을 찾아낼 것이다. 떠나기 전에 그는 은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비행은 어땠어? 저녁 먹었어. 시간 날 때 전화 줘. 그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모든 것을 조용히 유지하고 싶었다. 그가 차로 걸어가고 있을 때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그는 은서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또다시 의문의 발신자였다. 저는 그곳에 갈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당신은 저보다 더 흥미로운 사람을 찾게 될 겁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는 휴대폰에서 지도 앱을 열고 서둘러 차로 향했다. 오보코프까지는 차로 30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시간은 이미 5시 40분이었다. 그는 6시 직후에 도착했다.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랐지만 그는 바로 그곳으로 가서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그를 흥미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누구든 무엇이든 제 시간에 만나기를 바라기로 결정했다. 가는 길에 그의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은서였다. 팀이랑 정신없이 바빠. 자기 전에 다시 전화할게. 사랑해. 그는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의 진짜 대화는 나중에 있을 것이었다.
지금 그는 오버코프에 도착해서 누군가 어떻게 그의 아내에 대한 그런 사적인 정보를 얻었는지 알아내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 오후 6시 12분에 주차장에 차를 몰고 들어설 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발신자는 누구를 찾고 있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이곳으로 오게 한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알고 연락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저보다 더 흥미로운 사람이라는 그 말이 그를 가장 불안하게 했다. 발신자는 분명히 그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그는 함정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이 일을 명확히 할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수 없었다. 그의 속이 뒤틀렸다. 그는 은서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들의 관계, 그들의 친밀함은 항상 좋았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사진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뿐이었고, 그는 곧 그것을 알아낼 것이었다. 그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그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는 안으로 들어서서 어두컴컴한 빛에 눈이 익숙해지도록 잠시 멈췄다. 술집의 구조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문에서 멀찍이 물러나 공간을 살폈다. 그의 앞에는 넓은 식사 공간이 있었고 왼쪽에는 바가 있었다. 그는 바로 가서 끝에 자리를 찾아 앉았다. 바텐더는 방금 정장을 잘 차려입은 남자에게 서빙을 마쳤고 지훈에게 다가와 주문을 받았다. 그는 생맥주 한 잔을 주문하고 다시 식사 공간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식당 바닥을 가로질러 웃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 테이블로 향하는 정장 차림의 남자에게 끌렸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보았다. 은서는 테이블에 앉아 멋지게 차려입은 남자로부터 음료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 칵테일 드레스와 진주 목걸이를 하고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일어서서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겨우 2걸음 거리에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환한 미소에서 극도의 공포로 바뀌었다. 그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테이블에 다가가자 그는 왼손으로 멋지게 차려입은 남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세게 잡아당겼다. 남자는 음료를 떨어뜨리고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균형을 잃고 소리를 질렀다. 지훈이 그를 지나쳐 끌고 갈 때 그는 손을 놓고 오른손을 들어 주먹을 날릴 준비를 했다. 하지만 남자의 후진 속도가 너무 빨랐다. 그는 이미 사정거리를 벗어나 지훈이 타격을 가하기도 전에 땅에 세게 넘어졌다. 지훈은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즉시 그를 알아보았다. 일어나지 마, 이도윤. 지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진심이야. 이전에 단정했던 이도윤은 이제 술에 젖은 양복을 입고 지훈의 발치에서 구겨진 채 고개를 들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움직이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훈은 은서를 돌아보았다. 테이블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는 몇몇 사람들을 알아보았다. 모두 은서의 팀원들이었다. 그들은 저녁 식사와 모임을 위해 그의 집에 온 적이 있었다. 아마도 팀에 대한 충성심이 배신보다 더 중요했을 것이다. 그는 씁쓸하게 생각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이 테이블에 있는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그에게 알려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낼까 생각했지만 잠시뿐이었다. 이것은 추구할 가치가 없었다. 나 집에 갈 거야. 그가 은서에게 말했다. 우리 결혼을 구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장 집으로 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손을 들었다. 내가 먼저 갈 시간을 1분만 줘. 돌아서기 전에 그는 김수진 옆에 앉아 있던 정현우를 보았다. 수진 씨, 민준 씨도 당신이 뉴욕에 있는 줄 아나요? 현우 씨, 지은 씨는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고 그의 질문에 대답은커녕 말이다. 팀 전체가 정말로 공모한 것일까? 그는 생각했다. 불행히도 그는 그들 중 적어도 한 명은 그랬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집으로 가는 운전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어떻게 그곳에 도착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집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란 듯 했다. 그는 집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거실에 앉았다.
그는 김민준과 이지은을 알았다. 그는 테이블에 있던 다른 두 커플은 알아보지 못했다. 총 4커플이었다. 그는 민준에게 전화해야 할지 지은에게 전화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쨌든 아는 것이 별로 없었지만 동시에 수진과 현우도 그들의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신중하게 생각한 후 그는 민준과 지은 모두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방금 은서로부터 팀의 여행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그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더 조사할지 여부는 그들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적어도 그의 양심은 편안했다. 약 20분이 지났다. 그러자 그는 차고 문이 열리고 은서의 차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거실에서 기다렸다. 그녀는 여전히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신발이나 장신구는 없었다. 그녀는 들어와서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을 때 침착해 보였다. 그는 조용히 그녀가 시작하기를 기다렸다. 그는 침묵이 어떤 대화에서든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침묵이 원하는 만큼 길어지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곧 은서는 터질 것처럼 보였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가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막기 위해 손을 들었다. 제가 오늘 밤 본 것에 대해 제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당신은 전혀 모릅니다. 지훈이 대답했다. 저는 자세한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둘 다 엔지니어입니다. 당신도 저만큼이나 왜라는 질문에 대한 진짜 또는 객관적인 답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것은 단지 나쁜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라고 묻지도 않을 겁니다. 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합시다. 얼마나 오래? 몇 명? 얼마나 자주? 그리고 우리 친구들, 제가 그 테이블에서 본 사람들. 그들 모두가 당신의 동료들과 이 일에 관련되어 있나요? 아니요, 지훈 씨,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은서가 재빨리 말했다. 우리는 팀이에요. 우리 여행 계획이 차질을 빚었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내일 다시 출발하는 대신 도윤 씨가 발표 전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오늘 밤 시내에 머물자고 제안했어요. 나는 그곳에서 팀 전체를 보지 못했어요. 지훈이 말했다. 비행 취소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있었죠? 몇몇은 하룻밤 더 집에 머물고 내일 공항에서 우리를 만나기로 결정했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결정했군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도윤 씨와 꽤 친해 보이던데요. 스타 엔지니어와 야심찬 프로그램 매니저 사이에 제가 알아야 할 무슨 일이 있나요? 아, 우선 도윤 씨가 오보코프 주인을 설득해서 기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녀는 마치 그것이 좋은 소식인 것처럼 말했다. 그의 눈은 그녀의 우선순위에 대한 완전한 불신으로 커졌다. 나는 당신의 남자친구에 대해 관심 없어요. 지훈이 말했다. 만약 그 바보가 스스로 넘어지지 않았다면 제가 그의 코를 부러뜨렸을 겁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그를 기소하도록 허락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네요. 저는 감옥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것은 저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사실 이것은 제 사건에 꽤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를 사랑하나요? 은서는 조용했다. 그는 그녀가 생각을 모으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침묵은 실로 강력한 도구였다. 그의 마음은 그녀의 대답이 만들어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질주했다. 상황이 당신에게 좋게 끝나지 않을 것 같군요. 그가 말했다. 그는 제 남자친구가 아니에요. 그녀가 서둘러 대답했다. 심각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행 계획에 대해 당신에게 말했어야 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사소한 일처럼 보였어요. 제가 이 도시에 있든 뉴욕에 있든 상관없어요. 당신은 제가 돌아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저는 여전히 팀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방으로 가기 전에 저녁을 먹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동할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그는 단지 음료를 가져다 주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팀 전체 앞에서 저를 창피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녀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보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열고 메시지를 열고 커피 테이블 너머로 그녀를 향해 밀었다. 그녀의 얼굴 표정을 통해 그는 그녀가 그 사진과 당시 상황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부인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번에는 아무런 가식 없이 다시 시작했다. 그는 테이블에서 휴대폰을 집어들고 녹음 앱을 열고 셔츠 주머니에 넣었다. 지훈 씨, 우리 팀은, 그녀는 적절한 단어를 찾았다. 여러 면에서 매우 친밀해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작은 그룹이 있어요. 오복호프는 항상 우리 단골 장소였어요. 우리는 이 제안서들을 준비하는데 대부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는지 아세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녀가 계속했다. 도윤 씨가 수석 엔지니어 자리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함께 일을 아주 잘했고 저는 그에게 끌렸고 그냥 그렇게 됐어요. 아니 은서.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일들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우선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아주 많은 의식적인 결정들을요. 우리 둘 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면서 저를 모욕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녀가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도윤 씨와 약 6개월 동안 일했어요. 그가 새 계약을 체결했을 때였어요. 팀 전체의 축하를. 그가 천천히 말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그 의미를 공중에 띄웠다. 여러분 모두 서로 관계를 맺고 있었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윤 씨는 그것이 팀의 신뢰와 유대를 쌓는 데 좋다고 말했어요. 그게 그가 당신들을 이 협정에 끌어들이기 위해 한 말인가요? 지훈이 불신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무례하게 구는군요. 그녀가 쏘아붙였다. 그것은 그 이상이었어요. 저는 도윤 씨와 제 팀과 그 어느 때보다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그녀의 강인함이 돌아오고 있었고 그는 이 일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불행히도 당신들은 곧 팀의 몇 가지 인력 변동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무슨 짓을 한 거죠? 은서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지훈 씨. 만약 당신이 다른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더 많은 삶을 파괴하게 될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두세요. 그가 대답했다. 사실을 직시해야 해요, 은서. 당신은 제가 침묵으로 동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저는 민준 씨와 지은 씨를 좋아해요. 사실 저는 그들을 수진 씨와 현우 씨보다 훨씬 더 좋아해요. 그는 덧붙였다. 저는 두 사람 모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방금 당신들의 여행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친구들이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답하고 그들의 배우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그들의 일입니다. 저는 제 결정에 대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지훈 씨, 우리는 회사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팀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가 거의 소리치다시피 했다. 그리고 당신도 혜택을 받고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수요일에 팀 계획 회의를 한다고 해서 당신이 무언가를 놓친 것은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거절한 적이 없어요. 당신은 원할 때마다 저와 연락할 수 있었어요. 저는 방금 제 팀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당신은 알지도 못했잖아요. 그녀는 점점 더 흥분했고 거의 그를 조롱하고 있었다. 당신이 보여준 사진, 이제야 알고 싶은가요? 단지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당신의 연약한 자존심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저와 제 팀이 이룬 모든 것을 얕보고 싶어 하는군요. 그녀는 위치거리기 시작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더욱 분노했다. 그것은 저를 흥분시켜요, 지훈 씨. 지훈은 은서가 그녀가 팀의 원동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계속해서 변호하자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의 분노도 그녀와 동등하게 치솟았고 오버코프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잠시 동안
그는 만약 그것이 도윤과의 단 한 번의 일이었다면 아마도 그녀를 용서할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했다. 아니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게 두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민준과 지은에게 다시 문자를 보내서 제 메시지를 받았다고, 우리가 애틀랜타에 갇혀 있지만 내일 아침 비행기를 예약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수진과 현우가 사용할 이야기이고 당신들은 그것을 지지할 겁니다. 맹세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명처럼 높아졌다. 이 계약에 수천만 명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당신들의 불만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 메시지들을 보내고 나면 다음에 무엇을 할지 논의할 겁니다. 다음이요?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다음은 없어요. 은서. 당신의 병든 팀, 그리고 당신들의 리더 도윤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하세요. 우리는 끝났어요. 저는 이번 주에 변호사를 찾아서 모든 것을 정리할 겁니다. 간단하게 50으로 나누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연금을 가지고 저는 제 것을 가질 겁니다. 가세요. 그가 계속했다. 당신은 시내에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사용하세요. 뉴욕에 가서 당신과 당신의 팀을 위해 또 다른 큰 승리를 거두세요. 제발. 지훈 씨, 그 메시지들을 보내주세요. 은서가 갑자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거의 애원하듯이 말했다. 만약 우리가 발표 전에 수진이나 민준을 잃으면 회사는 수백만 달러를 잃을 수 있어요. 당신과 저는 수만, 심지어 수십만 달러의 수수료와 보너스를 잃을 수 있어요. 그 돈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오직 당신과 저뿐이에요. 이 오해는 잊어버리세요. 근거 없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세요. 도윤 씨는 당신은 고위 경영진으로 빠르게 승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년 더 지금처럼만 하면 됩니다. 당신을 위해 그것을 원하지 않나요? 우리를 위해서 은서, 가세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는 등 뒤에서 세게 맞았다. 충격이 너무 강해서 숨이 막혔고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무릎 하나가 그의 등을 눌러 그를 꼼짝 못하게 했다. 그를 다치게 하지 마, 도윤. 은서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점점 작아졌다.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 코가 부러졌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 응? 도윤의 목소리가 위에서 그의 귀 바로 옆에서 들려왔다. 은서 송신기가 있는 게 틀림없어. 알고 있었어. 지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제 그녀가 정말로 어느 팀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알겠군. 누구 코가 부러질지 보자고. 도윤이 희죽 웃었다. 민준, 그의 전화기를 가져가서 그 메시지들을 입력해. 우리에게는 이럴 시간이 없어. 누군가 지훈을 바닥에서 일으켜 세웠다. 단 한 사람이군. 그는 깨달았다. 지훈은 의도적으로 몸에 힘을 빼고 자신을 무거운 물체로 만들어 민준이 그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지훈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의 상대는 매우 약했고 힘든 노력에 숨을 헐떡이는 사무직원이었다. 지훈은 초기 공격에서 숨을 고르고 상황을 더 명확하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이도윤과 그의 세련된 영업사원 팀과는 달리 지훈의 엔지니어 팀은 포트 캠벨의 전문 군부대와 함께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다. 그의 팀은 병사연맹과 전혀 가깝지 않았다. 하지만 시험 임무에서 승무원들과 시간을 보낸 후 그들은 지훈의 팀이 개량한 항공기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몇몇 노련한 항공기 조종사들의 지도 아래 엄격한 훈련에 초대받았다. 이들은 정규 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당신의 문 앞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다. 지훈의 팀은 이 조종사들이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고 더 중요하게는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돕기 위한 장비를 만들었다. 팀은 그들의 혁신이 임무를 완수하고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오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160부대 소속 병사들은 장비가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지훈팀의 노력에 매우 감사했고, 그들 중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강태식 중사였다. 강 중사는 그의 세계에서 전설이었다. 이등병부터 대령까지 모두가 그가 전 세계의 수많은 임무를 통해 얻은 존경심을 보여주었다. 그는 결코 누구도 버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고, 콜롬비아에서의 한 임무에서 영원히 확증된 명성이었다. 강 중사는 한 젊은 중위에게 그의 첫 전투 작전 동안 항상 자신 가까이에 있으라고 일러두었다. 강 중사는 그 소년이 신참치고는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매복 공격을 당했을 때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그들은 공격자들과 싸웠지만 강 중사가 돌아보았을 때 그는 중위가 땅에 누워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의식이 없어요. 생체 신호를 확인하며 위생병이 말했다. 강 중사는 무릎을 꿇고 중위를 소방관 자세로 들어 올렸다. 그는 갔어요. 위생병이 말했다. 아마 죽었을 거야. 강 중사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집으로 갈 거야. 위생병은 그가 미쳤다는 듯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빽빽한 정글을 통과하여 픽업 지점까지 아직 3m 이상 남아 있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을 운반하는 것은 고사하고 살아 돌아오면 운이 좋은 것이었다. 강 중사는 그의 생각을 읽었다. 나도 너에게 똑같이 할 거야, 빌리. 그가 위생병에게 말했다. 내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가까이에 있어.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전설이 되었다. 그들이 기지로 돌아왔을 때 헬리콥터가 착륙하자마자 의료팀이 그들을 맞이했다. 위생병은 중위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전등을 꺼내 죽은 사람의 동공을 확인했다. 그것들은 빛 아래에서 갑자기 수축했다. 진단을 재고해 보시겠습니까? 의사가 위생병에게 물으며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중위를 서둘러 수술실로 옮겼다. 강 중사는 전혀 늙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가 말할 때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쉽게 교체되고 지름길이 난무하는 시대에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전통적인 장인 정신을 의인화한 존재였다. 지훈과 그의 팀은 분명히 강 중사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임무 사이의 긴 휴식 시간 동안 중사는 기본적이지만 효과적인 자기방어 기술을 가르쳐주며 감사를 표했다. 필요할 때를 대비해 몇 가지 알아두는 것이 좋다. 강 중사가 엔지니어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직면할 가장 큰 위협은 고장난 복사기나 성가신 종이 상처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 일을 계속한다면 흥미로운 곳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만약 기분 나쁜 현지인 중 한 명과 마주치게 된다면 의지할 만한 유용한 것이 있을 것이다. 종이 상처가 당신이 겪는 최악의 일이 되기를 바란다. 지훈은 숨을 늦추고 규칙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민준의 팔에 약간 뒤로 기대어 민준이 그를 제압했다고 생각하게 했다. 이제 그는 강중사의 가르침을 더 많이 기억해냈고 기술들이 서서히 기억 속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당신은 강중사가 그들에게 가르쳐준 타격을 견디는 것 외에는 별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이지만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맞고 있더라도 반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당신을 때리는 사람보다 더 똑똑해야 합니다. 지훈은 여전히 강중사의 가르침을 기억했다. 그는 민준에게 등을 기대고 수동적으로 저항하며 포획자의 힘을 약화시켰다. 전화기 줘, 지훈. 이도윤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잘 들어. 이제 내가 내 아내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걸 알잖아. 너는 그냥 약해 빠진 책벌레 같은 엔지니어일 뿐이야.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아마팀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은서와 함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보너스로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살 수 있을지 생각해봐. 어쩌면 그녀가 너무 바쁠 때 너에게 친구를 사줄지도 모르지. 지훈은 조용했다. 이도윤은 이 일에 너무 기뻐했고 그가 가하는 굴욕을 즐기고 있었다. 어디 있어? 이도윤이 지훈의 셔츠 주머니에 있는 전화기 모양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아, 여기 있군.
그는 오른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다. 지우는 오른발 뒤꿈치를 세게 뒤로 물려 민준의 정강이 중간쯤을 밟고 그의 구두를 세게 칠 때까지 끌어내렸다. 그는 팔에 힘을 주어 민준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 민준은 고통의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다. 다친 다리는 더 이상 그의 체중을 지탱할 수 없었다. 이도윤의 눈은 깨달음으로 커졌다. 지훈의 오른손이 앞으로 뻗어나왔고 그는 강중사가 보여준 대로 어깨를 돌려 온 힘을 다해 이도윤의 얼굴 한가운데에 주먹을 날렸다. 그는 주먹 아래에서 뼈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이도윤의 코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고 그는 마치 도끼에 맞은 것처럼 바닥에 쓰러졌다. 지우는 누가 그를 붙잡았는지 보기 위해 돌아섰다. 민준이었다. 그는 바닥에 누워 울며 다리를 꼭 붙잡고 있었다. 내 다리를 부러뜨린 것 같아. 민준이 신음했다. 지우는 그의 다리를 세게 밟았다. 민준은 고통의 소리를 질렀다. 그것은 모든 의심을 확실히 없애줄 거야. 지훈이 말했다. 돌아보니 그는 이도윤이 바닥에 누워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무릎을 꿇으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다. 지훈은 다가가서 그의 귀에 바싹 다가갔다. 내 코가 부러진 것 같군, 이도윤. 나는 팀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그가 말하고 이도윤의 관자놀이를 세게 때렸다. 이도윤은 쓰러졌다. 지훈의 몸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쳤고 거실에서 은서를 찾으면서 숨이 가빠졌다. 바로 그때 그는 등과 목덜미에 강한 타격을 느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또 다른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몸을 돌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무쇠 프라이팬을 들고 있는 은서를 보았다. 그녀는 목표물을 빗나갔고 지훈에게는 스치는 타격만 가했다. 그는 일어서서 프라이팬을 잡았다. 지훈, 우리 아직 할 수 있어,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버릴 돈을 생각해봐. 내가 그 모든 외도를 그만둘게. 그만둘게. 약속해. 오직 당신과 나. 옛날처럼. 지훈은 왼손으로 목덜미를 문지르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성격이 변하는 속도에 깜짝 놀랐다. 잠시 동안 그는 존 카펜터의 영화 더싱에 나오는 외계 괴물을 생각했다. 새로운 도전에 따라 모습을 바꾸는 방식. 그는 그 생각에 미소를 지었다. 은서는 그 미소를 자신의 요청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로 이해하고 그를 껴안으러 다가갔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 목에서 왼손을 내렸다. 잠시 망설인 후 그는 오른손을 들어 그녀의 코를 때렸다. 그녀를 기절시킬 만큼 세게는 아니었지만 뼈를 부러뜨릴 만큼은 충분했다. 은서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아프지 그렇지? 지훈이 물었다. 눈이 따가워. 아무것도 안 보여. 숨을 쉴 수가 없어. 피가 사방에 흘러. 매번 효과가 있어. 왜 저를 때렸어요? 그녀가 울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가 대답했다. 그의 전화기는 여전히 녹음 중이었다. 모든 녹음이 그에게 유리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느꼈다. 그는 재빨리 방을 둘러보고 강중사가 그에게 한 말을 기억해냈다. 언제 행동할지 결정하고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행동하지 마라. 하지만 일단 행동하면 전력을 다하고 너 외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멈추지 마라.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구석에서 신음하는 민준과 코피를 막으려는 은서를 제외하고 그는 움직이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내 목숨을 구했어. 그는 생각했다. 당신의 연인과 민준이 월요일까지 살아남지 못할 것 같군요. 수백만 달러와 큰 보너스를 놓치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그가 계속했다. 윤 회장님이 이 소식을 들으면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네요. 그는 119에 전화하려고 했지만 기다렸다. 일단 경찰이 도착하면 그는 은서를 더 신문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었다. 그는 그녀가 앉아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행주 하나가 그녀의 얼굴에 눌려 있었다. 지훈은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엄지와 검지로 콧대를 꼬집어. 이렇게 그가 말하고 시범을 보였다. 솟구치던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았고 갑자기 그는 모든 힘을 잃었다. 그는 은서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 아내는 어디로 갔을까? 그가 매일 보던 은서는 더 이상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가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그토록 철저하게 그를 속일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그럴 가치가 있었어? 그가 물었다. 은서는 그를 쳐다보고 고개를 저었다. 그럴 가치가 있었을지도 몰라. 그녀가 말했다. 만약 당신이 동의했다면 우리는 정말 가까웠어. 월요일 이후에 나는 고위 경영진으로 승진할 예정이었어. 이것은 내 진도를 늦출 거야. 나는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지만 그것은 나를 뒤처지게 할 거야. 그래서 이것이 당신이 꿈꾸던 전부였군. 부사장이 되는 것. 지훈이 말했다. 우리는 어떡하고? 속임수, 거짓말. 이것이 계속될까? 지훈, 당신은 너무 순진해. 이도윤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 그는 당신의 이분법적 도덕성과 보이스카우트 같은 순종적인 태도가 내가 내버려두면 나를 억누를 것이라고 말했어. 그는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 그가 당신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기 전후에 이 말을 했나요? 지훈이 물었다. 진실의 절반도 모르나요? 그녀가 쏘아붙였다. 오, 저는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제 경력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신이 말한 모든 일을 했어요.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나요? 지훈은 조용했다. 누군가 자기 파괴를 결심했을 때 때로는 그냥 길을 비켜주기만 하면 돼. 그녀가 말했다. 그는 여전히 녹음 중이었다. 제가 말해주죠. 사랑하는 남편. 당신이 저에게 말한 모든 것은 효과가 없었어요. 저는 제 모든 임무가 제 시간의 예산 내에서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했고, 제가 받은 것은 잘했어, 아가씨라는 칭찬 몇 마디뿐이었어요. 수진이 저를 따로 불러서 여자가 성공하기 위해 정말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되기 전까지는요. 믿어줘요. 몸으로 정상에 오르는 것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훨씬 쉽고 훨씬 더 재미있어요. 이것은 이도윤이 나타나기 전에 일어난 일인가요? 지훈이 물었다. 오, 그렇게 똑똑한 엔지니어 치고는 가끔은 너무 둔하군요, 지훈. 그녀가 말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한 지 1년 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처음으로 윤 회장님께 몸을 바쳤고 결코 후회하지 않았어요. 잠깐 당신은 사장과도 관계가 있었나요? 윤 회장님 자신과요? 지훈이 불신에 차 물었다. 네, 지훈 씨. 윤 회장님, 이도윤, 민준, 그리고 여기서 제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요. 당신이 모든 것을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여기로 올 때 우리의 방향에 대해 윤 회장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는 나머지 팀원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부재에 대한 은폐 이야기를 제공받을 겁니다. 그들은 우리 없이 발표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그들의 구매 관리자들과 함께 쏟아부은 추가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이걸 듣고 싶을까? 그가 생각했다. 상관없어. 추가적인 노력을 해보지 그래?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항상 그렇게 주도적이었잖아, 은서. 당신은 항상 일에 집중했잖아. 은서가 말했다. 그것은 너무 쉬워서 노력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 오래된 농담이 뭐였더라? 최악의 경험도 여전히 꽤 괜찮다는 거. 그녀가 선정위원회 회의에서 계속했다. 남자들과는 너무 쉬워서 위원회에 있는 여성인 브렌다와는 좀 더 창의적이어야 했어요. 재미있게도 저는 그것조차 해냈지만 이도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약을 따내면 모두 함께 일할 것이라는 약속까지 포함하면 네, 우리 선정위원회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 짓을 한 거죠? 지훈이 그들 주위의 혼란을 가리켰다. 제 말은 모든 것이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었다면 왜 이런 강압적인 수단에 의존해야 했죠? 그건 그 바보 이도윤의 생각이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그에게 집에 가서 당신을 진정시키고 비행 시간에 맞춰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강한 남자를 연기하고 싶어 했어요. 그것이 어디로 이어졌는지 보세요.
그리고 이제 승리하는 팀의 얼굴이 되는 대신 저는 당신과 함께 여기에 앉아 있어요. 제가 말했듯이 이것은 고칠 수 있지만 저를 뒤처지게 할 겁니다. 그는 당신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 아마도 아닐 거야. 은서가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많은 돈을 벌 거야. 이제 당신은 확실히 그렇지 않을 거야. 그가 생각하며 이도윤이 문제에 대해 매우 잘 아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은서가 분명히 어떤 종류의 송신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윤 회장님, 들리세요? 지훈이 큰 소리로 불렀다. 지금 경찰에 전화할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심각한 중범죄가 많다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사기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연방 계약이죠. 그렇죠, 은서. 그가 비꼬며 물었다. 네. 연방정부는 당신이 추가적인 노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다지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훌륭한 변호사들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만 아마도 다른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그는 질문을 공중에 띄웠다. 잠시 후 은서의 휴대폰에서 음악이 울리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윤 회장님? 그녀가 전화를 받으며 물었다. 물론이죠. 스피커폰으로 바꾸겠습니다. 윤 회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우선 사과드립니다. 이도윤의 행동은 실수였습니다. 이사회가 그를 단호하게 처리할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회장님. 당신과 이사회가 폭행과 사기 문제를 그토록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을 보니 매우 안심이 됩니다. 지훈이 말했다. 지훈 씨, 이것들은 모두 매우 심각한 혐의입니다. 윤 회장이 계속했다. 변호사들은 부자가 되겠지만 아무도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도윤과 민주는 사회봉사를 해야겠지만 결국 당신은 이혼하고 절반만큼 가난해질 겁니다. 그의 어조는 단호했다. 이 이야기에 니은이나 아니오가 들렸나요, 윤 회장님? 지훈이 물었다. 은서는 항상 당신이 더 똑똑하다고 말했어요. 윤 회장이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고용한 것이 더욱 기쁩니다. 네, 지훈 씨. 여기에는 확실히 또는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도윤이 당신 아내의 애정을 빼앗았고 당신이 그것을 발견하고 반대했을 때 당신은 매우 모욕적으로 대우받았다고 봅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경찰을 부르는 대신 우리는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방금 은서의 전화기로 사진을 한 장 보냈습니다. 윤 회장이 계속했다. 아, 제가 직접 보낸 것은 아니고 제 기술자 중 한 명이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미지가 본 후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아마도 이것이 선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은서는 사진을 열고 전화기를 지훈 쪽으로 돌렸다. 그는 케이맨 제도 은행이라는 글자와 계좌 번호를 보았다. 그리고 이 계좌는 언제 활성화되나요? 지훈이 물었다. 이미 되어 있어요, 지훈 씨. 당신은 당신의 계좌 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에게 끔찍한 날이었어요, 지훈 씨. 아마도 당신은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고, 저는 감정적인 요소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은서는 매우 매력적인 여성이지만 어쨌든 당신은 은행에서 감정을 사고 팔 수는 없죠. 그렇죠? 윤 회장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럴 수 없죠. 지훈이 윤 회장과 똑같은 어조로 동의했다. 회사가 당신의 이혼 비용을 지불할 겁니다. 당신은 결코 화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재산과 연금을 되찾을 겁니다. 지훈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전체 이야기를 폭로하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둘 수 있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떠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방금 저에게 그렇게 할 500만 가지 이유를 주셨군요. 회사에 의료진이 있나요? 지훈이 물었다. 오, 네, 지훈 씨. 의사가 몇 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회장이 대답했다. 좋아요. 지훈이 말했다.
그럼 몇 명을 리무진에 태워서 당신의 팀을 위해 여기로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동의한 거죠? 윤 회장이 물었다. 정확히는 은서와 지훈이 대답했다. 끝났나요? 지훈이 물었다. 안녕히 가세요, 지훈 씨. 윤 회장이 말했다. 지훈은 대화를 끝냈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녹음 앱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다. 당신이 우리 방식을 이해할 줄 알았어요, 지훈 씨. 은서가 말했다. 우리는 여전히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나면 혜택이 있는 친구요. 그녀는 자신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 밝은 표정조차도 코의 상처를 가리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멍이 들었고 코 밑에는 피가 굳어 턱으로 붉은 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지우는 그 광경이 거의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고 미소를 지었다. 은서는 그의 미소를 동의로 오해하고 그에게 키스하기 위해 몸을 기울였다. 지우는 그녀를 막기 위해 오른손을 내밀었다. 내가 당신을 너무 세게 때렸거나 충분히 세게 때리지 않았거나 이 세상에서 내가 당신에게 키스하고 싶을까요, 은서? 그녀는 삐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가져가, 하지만 내일 여기 오지 마. 지훈이 말하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민준 옆에서 멈췄다. 다리 아직 아파? 그가 물었다. 네, 젠장, 바보. 아직 아파. 민준이 신음했다. 아마 이것이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킬 거야. 지훈이 말하고 민준의 두 다리 사이를 세게 찼다. 민준은 몸을 웅크리고 신음했다. 지훈은 차에 탔다. 어디로 갈지는 몰랐지만 음식과 숙소는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었고 그것은 완벽하게 이치에 맞았다. 그는 근처 식당에서 햄버거를 샀고 고속도로에서 멀지 않은 도시 외곽의 한 모텔에 체크인했다. 그는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잠이 들었다. 그가 추정한 바로는 적어도 수백 개의 다른 상처로 온몸이 쑤셨지만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픈 몸을 침대에서 끌어냈다. 그가 모텔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전화기가 울렸다. 그는 전화기를 잡았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시작한 바로 그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어제 일은 미안합니다. 정오쯤 쇼핑몰 푸드코트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바에 있을게요. 거기서 뵙죠. 그는 답장을 썼다. 네, 갈게요. 그는 잠시 생각하고 노트북을 열었다. 온라인 뱅킹을 할 시간이었다. 대학 시절. 은서를 만나기 훨씬 전에. 지우는 만약을 대비해 최소한 하나의 해외 계좌를 가지라고 조언한 경제학 교수가 있었다. 그는 잃을 것이 없었고 교수의 도움으로 곧 케이맨 제도의 새로운 은행 계좌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는 그것을 유머러스하게 사랑의 펀드라고 불렀다. 그는 10년 전에 이 계좌를 개설했고 가능할 때마다 계속해서 돈을 입금했다. 그는 약 5만 달러를 저축한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사랑의 펀드는 상당한 활력을 얻게 될 것이었다. 지우는 각 은행의 웹사이트를 열었다. 비밀번호와 몇 번의 키 입력으로 그는 윤 회장의 돈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 해외 계좌로 이체했다. 원래 공동 계좌에는 10만 달러를 남겨두었다. 그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의문의 발신자를 만나러 갈 준비를 했다. 지우는 오후에 쇼핑몰에 도착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한 남자가 자신에게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지훈과 비슷한 나이로 보였고 잘생기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지훈은 다가갔다. 저에게 메시지를 보낸 분인 것 같군요. 지훈이 말하고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유감입니다. 낯선 사람이 시작했다. 점잖게 말할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신을 소개하고 은서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건 어때요? 지훈이 대답했다. 저는 팀에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말했다. 저는 8년간의 복무 끝에 군대를 떠났습니다.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고 긴 회복 기간을 거쳐 건강상의 이유로 제대했습니다. 저는 약 6개월 전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저는 약 3개월 전에 이도윤의 팀에 배정되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제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은서와 함께 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전체 이름을 물었을 때 우리는 공동의 친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는 저에게 그녀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팀 전체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즉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약 2개월 후 은서가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답고 설득력이 있었지만 제가 반지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단지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관계의 동결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거절한 후 저는 최악의 임무만 받았고 이도윤으로부터는 비난만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의 친구에게 다시 전화해서 은서가 저에게 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고 당신이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도윤은 저를 설득하기 위해 사진을 한 장 보냈습니다. 요컨대 저는 그들의 방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그만두고 당신에게 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친구는 누구죠? 지훈이 물었다. 강태식, 낯선 사람이 대답했다. 만약 제가 강중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하기 전에 잠시 멈췄다. 제가 신참 중이었을 때 그가 저를 몇 가지 곤경에서 구해줬다고 해두죠. 저는 그에게 몇 가지 빚을 졌습니다. 우리 둘 다 그에게 빚을 져야 합니다. 지훈이 동의했다. 무엇을 할 건가요? 낯선 사람이 물었다. 윤 회장님이 거의 모든 것을 저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훈은 경찰을 개입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이도윤. 심지어 은서까지 법적 문제에 휘말리겠지만 윤 회장의 변호사 팀과 함께라면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합의를 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팔아넘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당신이 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가진 유일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만약 제가 법으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없다면 적어도 재정적으로는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서를 되찾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가 계속했다. 하지만 저는 아마도 그녀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강중사에게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다시 일하러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강중사는 항상 한성정밀에 대해 좋게 말했어요. 낯선 사람이 말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갔으니 그들은 다른 엔지니어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신이 한성에서의 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당신이 더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일은 도전적이지만 그에 따르는 혜택은 이도윤의 팀이 제공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낯선 사람이 일어섰다. 지훈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말없이 헤어졌다. 월요일에 지훈은 막 코스타리카행 비행기에 체크인했다. 그는 타마린도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보안구역으로 향했고 앞에 우체통을 보았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미국 법무부 워싱턴 D.C.로 보내는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녹음 파일이 담긴 USB가 있었다. 아마도 그들이 관심을 가질 거야. 그가 생각했다. 누가 알겠어? 어쩌면 윤 회장의 변호사들이 그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 않을지도 모르지. 그는 봉투를 상자에 넣고 보안 검색대로 걸어갔다. 9개월 후 지훈은 해변가 카페의 익숙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언제나처럼 아름다운 소희가 그에게 맥주를 가져다 주었다. 고마워, 자기. 그가 말하고 맥주병을 입술로 가져갔다. 그는 방금 편지를 받았다. 그는 여전히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발신인 주소는 없었다. 그는 누가 자신을 찾았는지 궁금했다. 그는 숨기 위해 어떤 어려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코스타리카 북부 태평양 연안의 작은 마을에서 그를 찾는 것은 일반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몇 가지 자원이 필요할 수 있었다. 그의 첫 생각은 윤 회장의 사람들이 그를 찾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이틀 동안 집에 두었다. 그는 그것이 폭탄이 아니라고 확신했지만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었다. 민호, 지훈이 카페 주인을 불렀다. 칼 좀 있나? 이것 보세요, 지훈 씨. 민호가 대답했다. 지훈은 봉투를 민호에게 건네고 몇 걸음 물러섰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그가 민호가 그것을 여는 동안 생각했다. 민호는 봉투를 그에게 돌려주었다. 지훈은 그에게 감사하고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봉투를 뒤집었다. 몇 장의 종이가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그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 위에는 단지 관심 있을 것 같아서 라고만 쓰여 있었다. 서명 대신 여전히 예전 번호인 전화번호가 있었다. 강중사는 분명히 그를 찾을 자원이 있었을 거야. 그가 생각했다.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 그는 다른 종이를 뒤집었다. 그것은 사진이 첨부된 기사 사본이었다. 사진에는 이도윤, 민준, 은서, 수진이 수갑을 찬 채 회사 건물 밖으로 연행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기사 제목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조달 사기 혐의였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윤 회장의 변호사들이 그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 않았나 보군.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의 스페인어가 약하고 이곳에서는 영어가 널리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얻은 습관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영어를 하는 것을 듣는 것을 좋아했다. 비록 그것이 단지 자신과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소희 맥주 한 병 더 줘. 그가 빈 병을 내밀며 불렀다. 보세요, 선생님. 지훈 씨, 고마워요. 그녀가 말하며 다른 맥주를 건넸다. 고마워, 소희. 그가 말하며 맥주를 받아 한 모금 마시고 푸른 태평양을 바라보았다.